지난주 금요일 이 시간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안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국채금리 상승에 대해서 지적해드렸는데요. 트럼프 진영이 가장 경계해왔던 국채 텐트럼, 이어서 국채금리가 급등하면서 취임 이전 수준으로 회귀했습니다. 국채 텐트럼이 발생하고 국채금리가 상승한다면 부채 디톡스 과제 어렵다라는 것이 중론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 샅샅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사 한상춘 논술위원 모셨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위원님 하루하루가 다르게 오늘 속보도 좀 있고요. 미국 증시 전반적으로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사실 시청자분이 상당히 좀 이렇게 스트레스가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걸 진행하는 우리 김영표께서도 상당히 고생이 많으실 텐데요. 사실은 지금 주식보다도 채권 시장에 더 국제 시장에 더 돼 있죠. 그래서 지난주에 미국의 주가가 오른 것 이것보다도 오히려 국제 시장이 더 이렇게 관심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도 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CPI 하락세, 국제유가 때문에 이게 사실 예상됐기 때문에 이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다. 근데 사실 국제 시장이 CPI가 안정돼도 불구하고 금리가 올라간 것이 사실 이것이 나중에 문제가 될 것이다 하는데요. 곧바로 지금 미국의 국제 시장에서는 텐트럼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앞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얘기했습니다는 10년물 국채 금리, 지금은 이제 단기물보다도 10년물과 30년물이 중요하거든요. 특히 이제 6월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것이 10년물 국채거든요. 그래서 그 금리를 보면 4월 5일 날, 그러니까 상호간세 부가 바로 이틀 후죠. 3%대 들어갔죠. 그래서 3.99%까지 갔는데 불과 이렇게 거래일 기준으로 한 5일 만에 4월 10일 날 4.49, 4.5%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취임 전에 미국 국채 금리가 한 4.5% 가다가 3.9까지 떨어질 때 뷰티풀 드랍이라는 표현을 시청자분이 잘 아실 겁니다. 근데 거래일 기준으로 5일 만에 다시 이전수로 올라가다 보니까 똑같은 표현으로 빅 어그리 스카이로켓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국제시장입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앞으로 미국의 증시를 읽을 때 이 국제시장의 움직임을 더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위원님 보통 금리가 오르면 주가는 하락하고 금리가 내려가면 주가는 오른다. 이게 우리 일반적인 상식인데 최근에 좀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더라도 미 금융시장은 인터마켓, 시장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소위 상식을 뛰어넘는 수준이기 때문에 총체적인 위기다 이런 표현이 나온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는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죠? 미국의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 주가가 떨어져야 됩니다. 근데 지난 주말 같은 경우에는 10년물 국채 금리가 급등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랐습니다. 사실 이런 대목이 미국의 금융시장을 이해할 때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볼 때 있고요. 그리고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 캐리 자금이 미국으로 유입되는 과정에서 달러 수요가 되다 보니까 달러가 강세가 돼야 됩니다. 근데 지난 주말에 미국의 국채 금리가 급등했는데도 불구하고 달러 인덱스는 100선이 붕괴됐습니다. 이것도 채권 시장과 외환 시장 간의 정상 관계가 흐트러졌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달러 가치가 약세가 되면 미국의 주가가 떨어져야 되는 것이 상식입니다. 다들 그렇게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지난 주말 같은 경우는 달러 가치가 달러 인덱스가 100선이 붕괴된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올랐습니다. 어떻게 이해하셔서 되겠습니까? 이거 가지고 예측이 되겠습니까? 상식이 통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미국의 금융시장은 주가가 올라가는 데 의미를 두지 않고 지금은 사실 총체적 위기에 빠졌다 하는 측면에서 무엇보다 이 원인이 누가 있을까? 지금 시장에 있어서는 시스템 문제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장 시스템은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 취임까지도 잘 돌아갔으니까 네. 시스템이 그렇게 붕괴되지는 않을 거로 보이는데요. 그 원인이 트럼프 진영에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미국이라든가 국제적으로 비난이 증폭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사실 저희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 주시는 거예요. 미국의 시스테믹한 리스크보다는 네. 인재가 문제다 이런 얘기 계속 주셨는데 이렇게 상식이 통하지 않는, 상식이 통용되지 않는 국면이 되니까 주가나 환율의 예측이 너무 어렵습니다. 네.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까 앞서 캐서가
nobody knows, 아무도 알지 못한다 이런 표현이 아주 정확한 표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누가 예측을 하는 것보다 또 예측이 이렇게 뭐 과거에 맞았다고 해서 사실 그 예측하는 것, 그리고 뭐 과거의 기술적 지표에서 이것이 지금 지표상으로 너무 과다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올라간다. 그리고 재무제표상 PER이든가 너무 낮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다. 이런 것보다는 원인을 제공한 트럼프 진영에서 지금 어떻게 위기를 뭐 이렇게 탈출을 모색할까, 그런 쪽에 더 신경 쓰는 것이 좋은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 저는 뭐 글로벌 빅마우스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빅마우스가 상당히 부정적이고 허풍쟁이라는 뜻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시장에서 하는 얘기보다는 네. 트럼프 진영에서 어떻게 관계 변화를 모색할까 하는 이 측면에 더 중점을 둬서 시청자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것이, 지금은 인재 위기이기 때문에 그 원인을 제공한 쪽에 정책 변화를 읽어드리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세는 경제학에서 양면성이 가장 큰 정책으로 분류됩니다. 아시겠지만 양면적 정책이라는 것은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그래서 긍정적 측면이 나타나지 않을 때는 지금 시장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또 다른 국가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부정적 측면이 가장 큰 정책이 이 관세 정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협의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경제학에서 보면 사실 그 경제 시그널을 주면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타임레그가 있지 않습니까? 네. 두 가지 시차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내부적으로 조율하는 이런 가정에서 시차, 행정 시차, 이걸 내부 시차라 그러고요. 그다음에 정책이 결정하더라도 정책 반응 수용층이 반응을 해야 되거든요. 이걸 외부 시차, 집행 시차라는 표현을 쓰죠. 근데 시청자 여러분,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그렇게 중요한데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느냐? 협의 거치지 않죠.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이번에 상호관세라든가 관세 피날레가 대중관세율이지 않습니까? 이 대중관세의 중부부서가 USTR인데요. USTR 민주당 의원에서 의회 청문회에서 알 정도로 이게 사전 협의가 거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마 김영권이나 나나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실질적으로 보면 대중관세율도 125% 했다가 145% 했다가 시청자분들 헷갈리실 겁니다. 네. 뭐 자막을 통해서 125% 하고 145% 하고 또 이 월가 백악관에서 제대로 못 해가지고 그것도 워싱턴 포스트에 잡아내고 이런 쪽에 되니까 너무 즉흥적이고 너무 자주 변경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뭐든지 관세 정책의 실체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사실 관세 정책 실패, 가장 지금은 인재 위기고 그 관세 정책의 가장 근본인데 관세 정책의 이 실체가 파악되지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 예측이 가능한 겁니까? 그것이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든 뭐든 사실 지금 nobody knows, 아무도 알지 못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 과거의 금융위기라든가 이런 거 비교할 수 없는 게 그때는 시스템상의 위기다. 근데 지금은 시스템은 괜찮지만 사람에 대한 위기다. 사람의 저렇게 변절이 많은데 어떻게 예측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것을 시청자 여러분한테 계속 전해드린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질문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관세 있지 않습니까? 네네. 목적이 아니고 수단이다.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자주 바뀌는 것 같기도 한데 관세가 목표가 아니고 수단이기 때문에 이거 가장 까다로운 정책 아닙니까? 그렇게? 네,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관세는 우리 정책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에서는 이게 목표 변성과 아니면 중간 변성과 이런 거를 봐야 되거든요. 중간 변성은 전부 이제 수단에 해당되는데요. 아시겠습니다만 관세가 목표라면 사실 관세에 대해서 의미를 크게 부여해 있죠. 그리고 목표이기 때문에 변경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관세는 뭐냐? 부채 디톡스를 해결하기 위한 사실 수단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목적이 관세 수입을 통해서 국가의 재정 적자라든가 국가 채무를 줄이겠다. 이건 뭐 작년 트럼프가 사실 대선 과정이라든가 프로젝트 2025 계획에서 트럼프 노믹스의 총체적 방향을 하는 데 분명히 명시되어 있거든요. 근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관세에서 국제 발작이 일어난다. 또 지금처럼 국제 금리가 급등한다. 하면 이자 부담이 돼서 목적에 해당되는 부채 디톡스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관세를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유예를 시켜야죠. 그래서 상호관세 부과하고 나서 사실 국채금리가 올라가니까
관세 비보호구에서 90일간 유예 조치를 내린 것도 바로 이런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맹점을 갖고 있다. 이게 목표 변수는 아니기 때문에 수단이기 때문에 목표에 국제금리에서 목표에 근접하는 걸 더 어렵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자 부담이 되니까 더 어렵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예를 해야죠. 유예를 해야죠. 그리고 철회하는 부담을 갖고 있다고 보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누누이 말씀드리는 관세는 가격 할증 정책입니다. 자국 통화 약세는 맞섭니다. 중국이 위안화 약세는 맞섭니다. 전해드렸습니다. 무력화되죠. 또 한 가지는 근린국 국가 수단입니다. 관세 재정 적자라든가 국가 채무는 미국에서 많이 썼지 어느 국가가 많이 썼습니까? 근데 관세를 통해서 다른 국가의 중국이라든가 한국에 이렇게 전가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세율이 높을수록 관세만 그치는 게 아니라 국채라든가 환율이라든가 아까 석회세도 이제 환율 보고서를 전해드렸습니다는 다른 국가의 다른 분야로 전이 되는 복합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복합 전이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보게 됐습니다. 자, 지난 주말에 달러 인덱스가 100이 붕괴됐습니다. 그 전에 중국의 위안화가 사실 여기 시장에서 7.0 위안을 돌파했습니다. 위안화 약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인과관계 여부와 관계없이 위안화 약세해? 그러면 달러 인덱스도 또 미국이 약세해? 그러면 환율 전쟁. 오케이. 관세 전쟁이 결국 환율 전쟁으로 전환되는 게 아니냐. 이런 쪽에 추측이 가능할 수 있게끔 다른 분야의 전쟁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관세 정책이다 하는 것을 시청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관세 전쟁이 환율 전쟁을 포함한 다양한 것들을 복합적으로 맞이하고 있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트럼프 진영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 아무래도 우려의 부작용이 너무 한꺼번에 몰려 있는 것 같아서 이거는 트럼프 진영한테는 상당히 고충스러울 것 같은데요. 고충스럽죠. 왜냐하면 국제법이라든가 자국법에 의존하면 그 의존하면 예측도 가능하고 사실 시장이 의도대로 반영하니까 부작용이 적게 나죠. 근데 본인들의 독자적인 계에서 결정하니까 부작용이 나타나면 본인들의 책임으로 돌아오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자, 트럼프 쪽에서 가장 우려했던 것이 아시겠어요? 국제 발작입니다. 번드 텐트럼의 연성이죠. 자, 어떤 측면이냐? 국제 공급은 중국이 매각하죠. 이건 뭐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국제 수급에서는 지금 누가 사겠습니까? 누가 사겠습니까? 100년치를 해서 연장시키겠다는데요. 그러면 공급은 늘어나고 수요는 줄어들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국제시장의 수급적인 측면에서 수급 괴리도를 한번 추정해 봤습니다. 이거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지금 가장 공급이 수요를 앞섭니다. 괴리도가 가장 심합니다. 수급 괴리도요. 네, 수급 괴리도. 공급과 수요의 괴리도를 따지는 게 채권시장에서 있습니다. 그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자,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니까 국채금리가 5거래일 만에 50bp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3.9에서 4.49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의 미국 시장에서 깜짝 놀라는 거다. 두 번째는 10년물 국채금리 수준에서 이미 이전으로 돌아갔죠. 그러면 시정기업이 지금 눈에 기해 있는 게 4.49%입니다. 그런데 앞서 우리가 시장 간의 관계에서 주식과 채권 간의 관계가 반비례 관계가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미국의 주가가 지난 주말에 올랐지만 주가가 전반적으로 떨어졌습니다. 전부로 떨어졌죠? 그러면 그 정상적 관계를 유지한다는 쳐서 다시 한번 4.9를 재계산해 봤습니다. 그러면 5%가 넘습니다. 10년물이. 그러면 이건 미국의 국채 관리 가능한 선에 5%를 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미국에서 보면 10년물 국채 금리가 사실 주가의 정상적인 관계를 계산해서 5% 이상 넘다 보니까 트럼프 입장에서 작년 대선 과정에서 가장 목표 변수를 제시했던 부채 디톡스가 물 건너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지금의 미국 시장에서 지난주에 주가가 올라갔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게 더 내부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하는 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위원님, 미국 국채에 투자한 사람들 아우성입니다. 손실이 너무 크다. 근데 여기서 앞으로 더 문제는 국채 시장의 변동성뿐만 아니고 투매 조짐 발생하고 있다. 아까 잠깐 말씀 주셨지만 미국의 국채 시장의 투매 조짐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아까 서캐스께서도 중국의 국채 투매 조짐 이걸 김혜림 캐스터께서 전해주셨죠. 그 부분입니다. 사실 이 부분에 의해서 아마 우리나라에 미국에 국채 투자하신 분은 많습니다.
또 우리 기관 투자 미국의 국채를 갖고 있는 사람 많습니다. 미국도 똑같습니다. 왜 그럴까? 작년에 9월 달에 피봇해서 단기에 빨리 피봇했지 않습니까? 기준금리가 떨어져? 사실 일반적인 생각에서는 시장 간의 금리 체계가 형성됐다면 국채 금리가 떨어져? 그러면 채권 가격 올라가? 자, 국내 증권사 얼만큼 VIP 고객일수록 미국의 국채를 사줬습니까? 근데 지금 뭐냐? 국채 금리가 사실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아마 미국에 국채 투자하신 분, 건의받아서 국채 투자한 분 손질 눈덩이나 났을 겁니다. 눈덩이나 났을 겁니다. 이게 이제 스노볼 이펙트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국제 시장에서는 벌써부터 이렇게 투매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기금도 자, 올해 6차례 걸쳐서 작년 점도표에서 낫프로트에서 나타나다 보니까 결국 연기금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에 그러면 안정자산으로 미국 국채에 올해 6차례까지 미국의 금리가 내려 점도표에서 이렇게 예고해. 그러면 연기금 입장에서는 장기물 국민의 생활을 안정시킬 수 있을수록 이 국채 투자를 많이 가져가는 거죠. 과거에 뭐 주식과 채권의 6대4 비율 누가 그렇게 가져가겠습니까? 국채를 더 많이 가지고 했죠. 근데 국채 금리가 올라서 그것도 단기에 국채 금리가 올라가서 국채 가격이 떨어져? 그러면 정상적인 생각해서 증거검을 했는데 이게 단기에 대응하지 못할 정도로 확 떨어지니까 주체들이 보면 여기에 대응하지 못하는 그래서 마진콜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지금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참 중요하고 무거운 얘기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한번 표현을 바꿔볼까요? 베센트 재무장관, 사실 이런 표현이 뭐 적합할지 모르겠지만 동네북도 아니고 트럼프가 항상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베센트가 해결할 거다, 베센트가 해결할 거다 이런 얘기 하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사실상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의 외신들도 우리도 뭐 여기서 얘기했습니다는 미국의 경제 강요들 사이에 지금 아주 그 내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일론 머스크와 반 일론 머스크 간에 이게 내분이 일어났다는 것은 시청자 여러분이 잘 아실 거로 생각하고요. 이번에 뭐냐 관세부가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한꺼번에 이렇게 미국의 국채의 텐트럼 현상이라든가 국채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실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사실 그 경제 강요들 사이에 우선순위를 바뀌고 있습니다. 자, 대중관세에서 강경론제에서 이번에 원인을 시켰던 것이 피터 나바로와 상무장관 러트린이었죠. 근데 이렇게 이제 이 사람들한테 힘을 부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호관세도 그대로 따르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베센트는 뭐냐? 금융시장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너무 강하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4월 2일 날 나바로와 러트닉의 얘기를 들어서 강하게 때렸지 않습니까? 근데요, 국제시장에서 부작용이 나타나?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죽겠거든요. 그러니까 러트닉에 다시 맡기는 거죠. 이게 며칠 됐습니까? 우선순위의 경제강요 우선순위가 지금 상호관세 4월 2일인데 지금 며칠입니까? 이런 상황이 나타난 거죠. 그러면 이제 지금의 국제시장 주무부서인 미 재무부의 총책인 베센트가 맞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건 뭐 그렇게 되면 말입니다. 근데 베센트조차도 시장에 신뢰가 있을까 하는 측면에서는 이분은 누타에 말씀드린 시장에서 안 좋은 쪽으로 배팅 공매도 쳐가지고 돈 번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미묘한 이러한 시장에 특히 국제시장 같은 경우는 미묘한 시장을 할 때 정책 운영 경험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베센트는 그래도 나바로라든가 러트닉보다는 시장을 알고 있다는 측면에서 월가가 사실 다행이다 하는 측면도 있긴 하지만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정책 운영 경험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 베센트에게 트럼프가 맡긴 첫날에도 국채금리가 지난 주말에 사실 올랐지 않습니까? 4.49로 올랐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이 지금의 향후의 관세라든가 국제시장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하는 측면이 사실 트럼프 정부가 놓여 있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아주 절벽 상태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위원님 마지막 질문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부과된 관세를 철회해야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철회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제법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세상은 디지털 사회되고 오프라인 사회에서 보면 레벨 플레이닝 필드가 돼야 되거든요. 서로가 네트워킹해서 관세는 철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은 관세 철회는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베센트로 넘기고 두 번째는 자 4월 2일 날 상호 관세를 불과 뭐냐 3, 4일 만에
비보호국 대상화 있지만 90일간을 이제 관세 부과할 때 90일간을 연장시킨다는 것은요, 굉장히 이것을 철회에 해당되는 상황입니다. 90일간에 뭘 조정하겠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상호관세 비보복 대상국이 지금 100개국이 거의 되는데요. 지금 90일간 그거 다 조정하겠습니까? 지금 USTR이든가 상무부의 지금 중요한 직책 멤버 국장급도 지금 임명되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90일간 트럼프가 다 맞이겠습니까? 못 맞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90일 유언은 사실상 철회다 하는 것을 얘기고, 가장 중요한 것이 2단계로 중국과의 국채 매각이라든가 상호관세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협상이 될 것이냐, 이게 키포인트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아무래도 파월과 연준이 먼저 나설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보면, 자, 빠르면 이번 주에도 우리가 월별 국채 한도도 3월 달에 250억에서 250억 달러 축소했지 않습니까? 네. 축소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맥락에서 이걸 처리하든가 아니면 긴급히 임시적으로 오히려 QT보다는 QE로 양적완화 정책으로 국제시장의 크레딧 크런치를 해소하는 이런 조치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금 상태에서는 트럼프도 어쩔 수 없이 본인의 손든다는 표현을 쓰지는 않겠습니다는 시진핑과 사실 대중관세 유리라든가, 그리고 지금 가장 급한 문제가 중국의 국채 매각이거든요. 이걸 마로레 합의를 통해서 이 국채 매각에 조정을 가야 본인 자신이 책임을 맡아야 될 이 관세 문제에 대한 부작용을 극복해 나갈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시장도 그런 추세에서 시청자 여러분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월별 국채 QT 규모를 철폐하거나 한시적 QE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술위원이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